인간 실격은 1948년도에 발표된 소설인데요. 130여 페이지의 적은 분량이지만 주인공 요조를 이해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2000년대 들어 스스로를 인여인간으로 규정하는 청춘들의 필독서로 판매량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려스러운 반, 건너야 하는 단계라는 생각 반입니다. 모쪼록 긍정에너지 충만으로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간 실격을 논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일까요? 아니면 타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신일까요? 실격을 논하기 전 먼저 이를 평가할 자격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물음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타인의 시선 혹은 전지전능한 신은 나를 규정하며 자기 기만에 빠지도록 유도하죠. 얼마 전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인간 실격 주인공으로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캐스팅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라 추측됩니다. 미락이라는 영화 속에서 전도연은 신에게 도발했었죠. 신에게 자격을 묻던 장면이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이 배역에 맞춤 배우라고 생각됩니다. 드라마 속 배역 이름이 부정이죠. 획일화된 도시라는 공간에서 제거되어버린 부정성에 대해 고민해보고 삶의 변화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곁들여 봅니다. 물론 저는 감독도 드라마 작가도 아니기에 단지 추측해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대역 배우 류준열의 연기가 기대되는데요. 책에서 겉으로는 요조의 친구인 척하는 호리키와 애인 또는 상대역으로 나오는 스네코, 시즈코, 요시코 3명의 캐릭터를 모두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서 어떻게 그려낼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이 책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심리적 측면에서 나약한 인간으로 비춰지는 요조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저항하지 않는 의존적 태도를 보이는데요. 의존과 응석을 통해 심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교적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범인의식에 대한 언급도 있고 그 밖의 요소들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작품이 쓰일 당시 일본 상황을 고려해보면 전쟁 후 폐허인 상황에서 천황에게 저항하지 않고 신뢰하며 따랐던 것이 죄인지 묻고 있기도 하죠. 개인이기보다는 집단 구성원으로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거부로도 보여지는데요. 처음 각혈을 하며 눈 위로 일장기가 새겨졌다는 묘사는 소설 구토에서와 같이 본질 규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설 후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가 나빴다는 마담의 이야기는 그 상황으로 치닫게 한 천황을 향한 비난으로도 비춰지지만 종교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큰 흐름에서 약간 비껴난 개인적 해석인데요. 공간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조는 고향의 집, 타양, 도쿄, 고향 인근으로 거처를 옮기며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겪는데요. 권력과 위계가 존재하는 집에서 요조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학교에서는 지식체계 전달자로 위계를 지닌 선생님을 글짓기로 웃기죠. 집안일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공포스러워하며 익사를 부리는 요조는 매 순간 불안함 속에 서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취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마저도 요조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죠. 이러한 집과 권력을 옹호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요조는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중학교에 진학하며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는 공간인데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마음 편안했다고 요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접하게 된 탈출의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공간에서 요조는 도깨비 같은 자화상을 그려내죠. 두 번째 장소는 도쿄인데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요조는 욕망과 억압의 공간인 기숙사를 나와 미술학원을 다니며 카페, 지하 독서회를 접합니다. 사회의 일반 규칙이 어그러져 있는 비합법의 공간이죠. 정상이라 치부되는 담론과 문화에 대한 반박의 공간. 현실에 존재하지만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죠. 이 틈은 스스로를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데요. 나약한 요조는 자신의 균열을 전제로 한 변화를 추동하지 못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합니다. 경찰 보호실과 형무소를 언급하며 그 속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규율에 의한 억압과 권력의 공간화된 상징적인 공간에서 말이죠.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현실 속 청년들에게도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움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공간 말이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소설 속 여자처럼 늘 불안에 서 있어야 하죠.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을 올려야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이방인처럼 사정없이 내몰리죠. 반박과 저항의 청년들에게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후기에서 요조는 호리키와 시부타, 부인 요시코에 의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계지워진 것이죠. 인간 실격으로. 타인에 의해 이방인으로 규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후 일정 시간을 보낸 요조는 병원을 나와 고향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 형이 마련해준 허름한 집에 머무는데요. 자연과 가까운 이곳에서 요조는 표정 없는 얼굴로 수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요조는 저항하지 않은 것이 죄인지도 묻는데요. 지금 청년들에게도 묻고 있는 부분이라고. 물론 틈을 내어주지 않는 현실도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책 표지를 보고 짐작하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이 그림은 에곤 실레의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으로 앞에 이야기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구토에도 사용되어졌었죠. 책을 읽고 나면 마치 다자이 오사무와 밀당을 벌인 듯한데요. 저자는 자신의 삶과 문학이라는 경계 구분을 흐트려 소설의 안과 밖을 드나듭니다. 이 점은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주관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 책의 가장 큰 묘미라고 보여집니다. 소설 밖에서 관찰자로 위치하기도 하고 나약한 요조를 통해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니까요. 세상에 정해져 있는 답이란 없습니다. 생각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서니까요.